어디서 감히 근본도 없는 게 내 아들을 넘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 바닥을 때렸습니다. 산산조각 난 청자 찻잔의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뜨거운 찬물이 대리석 바닥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 서 있는 저 아이, 서연이라는 계집애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꽉 깨물고 바들바들 떨고 있을 뿐이었죠. 그 꼴을 보니 더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천하의 최명희 앞에서 저렇게 꼿꼿하게 버티고 서 있다니요. 나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거머리 같은 것을 떼어내겠다고요.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머니, 제발요. 서연 씨, 놀랐잖아. 내 아들 민준이가 기겁을 하며 그 아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가 어미가 던진 찻잔 파편보다 저 근본 없는 계집애의 발목이 다칠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꼴이라니.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인가 봅니다. 30년을 금지옥엽 키웠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이 험한 기업 사냥터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으려 도끼를 품고 살았습니다. 오로지 민준이 저 아이 하나를 번듯하게 키워내려고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내가 쏟아부은 세월이 얼마인데, 고작 데려온다는 여자가 부모도 모르는 고아원 출신이라니요. 민준이,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겨우 저런 걸 집구석에 들여? 내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격식과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내가 집안 고용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이 사람 사랑합니다. 배경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 됨됨이를 봐주세요. 서연 씨,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사랑? 착해?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 그게 밥 먹여주냐? 그게 우리 그룹 주가를 방어해줘? 그리고 착해? 가난한 것들은 원래 살아남기 위해 착한 척 연기를 하는 법이다. 뱃속에 능구렁이가 10마리는 들어앉아 있을 게 뻔한데 내 눈에만 그게 안 보인단 말이냐? 내 독설에 그 아이 서연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떼더군요. 회장님, 부족한 거 압니다. 하지만 저 민준 씨 정말 많이 아끼고 사랑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정말 잘하겠습니다. 누가 내 회장님이야? 그리고 잘해? 내가 뭘 잘해? 고아로 자라서 배운 거라곤 눈칫밥 먹는 것밖에 없을 텐데 우리 집안 법도를 내가 감당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 던졌습니다. 민준 몰래 뒷조사를 시킨 서류들이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의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 취직. 그러다 야간 대학 겨우 나와서 지금은 계약직. 가진 재산이라곤 쥐뿔도 없고 빚만 있더구나. 이런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라. 넌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 가진 배경, 돈, 그게 탐나서 접근한 꽃뱀일 뿐이야.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려 그 아이의 얼굴을 스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본색이 나오겠지.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아니면 도끼를 품고 대들거나. 하지만 내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묵묵히 줍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 한 장을 모아 가지런히 정리하더군요. 그리고는 다시 내 앞에 공손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 출신이 부끄러운 적은 있어도 제가 살아온 삶이 부끄러운 적은 없습니다.
회장님 말씀처럼 가진 건 없지만 민준 씨를 이용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 당돌한 눈빛. 마치 20년 전 내가 이 그룹을 지키기 위해 이사들 앞에서 도끼를 품고 쏘아보던 그 눈빛과 어딘가 닮아 있어서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건 연기입니다. 아주 고단수의 연기라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나가. 나는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라. 그리고 민준이 너 이 시간 이후로 이 아이 다시 만났다간 그땐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라. 내 유산, 경영권,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초강수였습니다. 민준이가 아무리 사랑에 미쳤어도 평생을 누려온 부와 명예를 포기할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민준이가 서연의 손을 덥석 잡더군요. 가요, 서연 씨. 그리고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 아이를 이끌고 현관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강민준, 너 지금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이 문턱 못 밟을 줄 알아. 내 고함이 등 뒤에서 터졌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쾅 하고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달려와 청심환을 내밀었지만 손으로 쳐내버렸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시야가 하얗게 번질 지경이었습니다. 감히 나를 버리고 나가? 고작 저런 계집애 때문에?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남편도 없이 홀로 키운 아들입니다. 내 모든 것이나 다름없는 아들이 출신도 모르는 여자에게 홀려 어미를 버렸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로 아들을 뺏기게 생겼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 꼴 못 봅니다. 밤이 깊도록 나는 잠들지 못하고 넓은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민준이 놈은 전화 한 통이 없습니다. 괘씸한 놈. 하지만 더 괘씸한 건 그 여우 같은 계집애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수작을 부렸길래 내 아들이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걸까요? 그 아이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제 삶이 부끄러운 적은 없습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그 말. 가난한 주제에 자존심을 세워 나는 서재로 들어가 비서가 가져온 서연의 뒷조사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서연, 희망 보육원 입소, 특이사항 없음, 주변 평판 성실하고 예의 바름, 종이 쪼가리에 적힌 글자들 따위는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겉만 봐선 모르는 법이니까요. 특히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것들은 겉모습을 얼마나 그럴싸하게 포장하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내 아들 앞이라서, 내 앞이라서 천사처럼 굴었을 뿐이야. 본색을 드러내게 해야 합니다. 민준이가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는 눈이 없는 곳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야겠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다면 그 가면을 갈갈이 찢어서 민준이 눈앞에 들이밀어줘야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붙여서 미행을 시킬까요?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고서는 조작될 수도 있고 전해 듣는 말로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습니다. 저 아이의 밑바닥을, 가장 추악하고 이기적인 본성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고급 실크 잠옷을 입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늙은 여자의 모습. 이 모습으로는 저 아이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회장 최명희가 아니라 아무런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노인네가 되어 접근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착한 척하는 사람이라도 짓밟아도 될 만큼 약한 사람 앞에서는
본성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특히 땡전 한 푼 없는 거지가 귀찮게 군다면 그 고상한 척하던 얼굴도 일그러지지 않을까요? 그래, 그거야.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 당장 수행원들을 따돌려야겠습니다. 아주 낡고 냄새나는 옷도 한 벌 필요하겠군요. 아, 그리고 눈도 안 보이는 척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방심하고 마음껏 제 성질머리를 부릴 테니까요. 서연아, 어디 한번 끝까지 착한 척 해보렴. 내가 내 발 아래서 그 가면을 벗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내 아들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 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김 실장, 내일 일정 다 취소해. 그리고 남대문 시장 가서 제일 허름한 할머니 옷 한 벌 구해와. 아무도 모르게. 수화기 넘어 당황한 김 실장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내 머릿속엔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으니까요. 내 인생 가장 파격적이고 위험한 연극의 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줄도 모르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옅은 남색으로 물들 때쯤 서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20년 넘게 내 그림자처럼 붙어 다닌 김 실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젯밤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 헬쑥했고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는 마치 독약이라도 든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걸로 하시려는 겁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김 실장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룹의 중대사를 논의할 때도 내 앞에서는 흔들림 없던 그가 사적인 일에 이토록 간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답 대신 턱짓으로 봉지를 가리켰습니다. 그가 망설이며 봉지를 열자 서재 안을 가득 채운 최고급 서적의 묵은 종이 향과 은은한 난초 향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가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색이 바래고 군데군데 실밥이 터져 너덜거리는 몸빼 바지와 누런 때가 겹겹이 쌓인 스웨터. 그것은 옷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실패한 인생을 끌어모아 만든 넝마 조각 같았습니다. 평생 최고급 실크와 캐시미어만 스쳤던 내 손끝이 그 거친 질감에 닿는 순간 소름이 오소소 돋았습니다. 마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혐오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죠. 순간 모든 것을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대한민국에서 최명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진 무게가 얼마인데? 내가 왜 이런 굴욕적인 연극까지 해야 하는가? 하지만 그 망설임은 아들의 텅 빈 방 그리고 어미를 돌아보지도 않고 문을 닫아버리던 그 싸늘한 뒷모습을 떠올리는 순간 분노라는 이름의 불길에 타서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김 실장, 자네는 모를 거야. 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성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깟 체면이 대수겠나?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 여우 같은 계집애한테 홀려서 어미를 등졌는데 내가 못할 짓이 뭐가 있겠어. 이게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야.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김 실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옷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함께 가져온 낡은 털모자와 때 묻은 목도리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분장을 위한 검은 숯가루와 손톱 밑에 끼워 넣을 검붉은 흙까지. 김 실장은 정말 내 지시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가 내 수족으로 일한 20년의 세월은 내 결심이 얼마나 확고부동한지 증명하는 시간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회장님 신분을 길에서 누가 알아보기라도 한다면 그룹 전체가 세간의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이라도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시면 어찌하시렵니까? 세상에는 회장님께서 상상도 못할 흉악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봉변? 흉악한 인간? 나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당할지도 모르는 봉변보다 저 아이 하나 때문에 내 아들 민준이 인생 전체가 봉변을 당하는 게 더 끔찍해. 그리고 누가 알아보겠나? 자네조차 날 못 알아볼 텐데 뭘.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법이거든. 길바닥의 더러운 노파에게서 재벌 회장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나는 서재 한쪽에 세워둔 고풍스러운 전신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수백 년 된 호두나무로 만든 내 자존심만큼이나 값비싼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 나는 보란듯이 낡은 스웨터를 걸치고 몸빼 바지 위로 무릎 담요를 둘렀습니다. 털모자를 푹 눌러 쓰자 거울 속에는 내가 평생 경멸하고 무시했던 이름도 얼굴도 없는 남루한 늙은이 하나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초라한 행색에 나 스스로도 헛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어때? 이래도 내가 최명희 회장으로 보이나? 김 실장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구석에 있던 나무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일부러 손때가 묻고 옹이가 박인 낡은 것을 구해오라 시킨 것이었죠. 허리가 좀 더 구부정해야겠지. 저것들은 평생 고생에 등이 굽었을 테니 목소리도 더 갈라지고 힘 빠진 소리로 내야 해. 나는 일부러 허리를 90도로 꺾고 다리를 절뚝이며 서재를 몇 바퀴 돌았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입에서는 신세 한탄이 섞인 가짜 기침 소리를 뱉어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아이고 내 팔자야. 젊은 양반 밥 한 술만. 완벽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 이서연이라는 아이는 나를 절대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김 실장. 예, 회장님. 그 아이 이서연이의 출근길 동선. 매일 다니는 길 정확한 시간까지 분 단위로 다시 보고해. 내일 아침 나는 그곳에 있을 테니. 내 단호한 명령에 김 실장은 더 이상 만류는 포기한 듯 결제 서류를 받들 듯 허리를 숙였습니다. 작전 장소 주변 반경 50m 안에 우리 사람 몇 명만 풀어도 눈에 띄지 않게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만 움직이도록 해. 그 전까진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연극에 끼어들어선 안 돼. 누가 내 머리채를 잡아도 뺨을 때려도 구경만 해.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나는 창밖으로 완전히 밝아온 도시의 풍경을 보았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는 지금쯤 그 아이와 아침이라도 함께 먹고 있겠지요. 이 어미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이서연, 내가 만든 연극 무대에 내가 직접 오르게 될 줄은 몰랐겠지. 평생을 곱게 자란 내가 길바닥 인생의 처절함을 과연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내가 벗어던진 위선적인 가면을 증거 삼아 내 아들을 되찾아올 것입니다. 나는 낡은 옷에서 나는 역한 냄새를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혼란스럽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이 냄새야말로 저 천한 것들의 진짜 냄새일 테니 이 냄새에 익숙해져야만 저것들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다. 육중한 강철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검은색 세단 뒷좌석 깊숙이 파묻혀 기사가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열어주는 문을 통해 소리 없이 빠져나갔을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내 발로 걸어서 그것도 지팡이를 짚고 절뚝이며 그 문을 나섰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기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전율했습니다. 저택 안의 공기가 은은하게 데워진 온실의 그것이라면 문 밖의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뺨을 후려쳤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얇은 스웨터 사이로 파고드는 한기는 단순히 춥다는 감각을 넘어 내 늙은 뼈마디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고통이었습니다. 코끝에는 매캐한 매연 냄새와 이름 모를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토록 경멸하고 외면해왔던 바닥의 냄새였습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발 차에 타십시오. 뒤따라 나온 김 실장이 울상인 얼굴로 내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룹의 총수를 길바닥에 내던져야 하는 비서실장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비켜. 내 연극 망치지 말고. 내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습니다. 아니, 일부러 쉰 소리를 냈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완벽했습니다. 헝클어져 떡진 백발, 며칠은 굶은 듯 퀭한 눈, 낡아 빠진 목도리와 구멍난 장갑. 심지어 지나가던 우리 집 정원사조차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를 쳐다보더니 어떤 노인네가 아침부터 얼쩡거려? 라고 중얼거리며 지나갔습니다. 20년을 내 밥을 먹은 사람조차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나에게 기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비릿한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김 실장이 준비한 낡은 승합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죽 시트의 부드러움 대신 딱딱하고 차가운 직물 시트의 감촉이 엉덩이에 닿았습니다. 차가 서연의 회사가 있는 강북의 번화가로 향하는 동안 나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최면을 걸었습니다. 나는 최명희가 아니다. 나는 갈 곳 없고 먹을 것 없는 눈먼 늙은이다. 내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린 지 오래다. 차가 멈춰선 곳은 서연의 회사 건물이 올려다 보이는 좁은 골목길 어귀였습니다. 김 실장은 차마 나를 내려주지 못하고 핸들만 잡고 있었습니다. 내려. 내 짧은 명령에 쫓겨나듯 차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나는 정말로 이 거대한 도시의 정글 속에 홀로 버려진 초식동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덩그러니 손에 들린 낡은 나무 지팡이 하나만이 내 유일한 무기이자 방패였습니다. 나는 건물 벽에 기대어 자리를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털썩? 엉덩이가 바닥에 닿는 순간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얇은 몸빼 바지를 뚫고 송곳처럼 찔러왔습니다. 평생 최고급 수입 가구와 온수 매트 위에서만 지내온 내 몸이 비명을 질러대는 것 같았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고 무릎 관절 마디마디가 시려왔습니다. 이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산단 말인가.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그들의 시선은 나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치워야 할 쓰레기 보듯 했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뚝 멈췄습니다. 짙은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아, 뭐야. 아침부터 재수없게. 젊은 여자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리고는 내 무릎을 살짝 피해 돌아갔습니다. 그 눈빛, 벌레를 보는 듯한 그 경멸의 눈빛,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감히 내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을 것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건물을 통째로 살 수도 있는 최명이야. 라고 소리치고 싶어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꽉 깨물어 그 울분을 삼켰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참아야 한다. 이것보다 더한 꼴도 참아내야 내 아들을 구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은 배가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아니 오늘 아침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일부러 굶었습니다. 리얼리티를 위해서였죠. 꼬르륵거리는 뱃속 소리가 이렇게 천박하고 크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위장이 쪼그라드는 듯한 허기는 내 이성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감각이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나는 70평생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툭 하고 무언가 내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땡그랑 맑은 금속성 소리를 내며 굴러온 것은 100원짜리 동전 하나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태서 따뜻한 우유라도 사드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교복 입은 남학생 하나가 껌을 질겅거리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선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월감이었을까요? 내 눈에는 그저 건방진 적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핸드백 속에는 수표가 빳빳하게 들어차 있고 내 금고에는 억소리 나는 현금이 쌓여 있는데 고작 100원? 이따위 푼돈을 던져주고 나에게 감사를 바라는 거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100원짜리를 집어 녀석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 손은 내 의지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듯 분장한 내 손이 바닥을 기어 그 동전을 쥐었습니다. 고맙소. 복 받으시게.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영락없는 노파의 비굴한 목소리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가슴 한구석이 쩍하고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참함. 네, 그것은 비참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엎드리고 있으니 세상이 참으로 거대하고 무섭게 보이더군요. 문득 서연이라는 그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도 평생을 이런 시선 속에서 살아왔을까? 100원짜리 동전 하나에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을 견디며 살아왔을까? 하지만 동정심 따위는 사치입니다. 그 아이는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서 오히려 뻔뻔하게 살아남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재벌가 며느리 자리를 넘보는 것이겠지요. 민준아, 애미가 널 위해 이렇게까지 한다. 내가 이 굴욕을 알기나 하겠니? 시린 무릎을 감싸 쥐자 불현듯 30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경영권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이사들 사이에서 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때 내 등에는 갓 돌진한 민준이가 엎여 있었습니다. 이사들은 여자가 무슨 경영이냐며 나를 조롱했고 은행들은 대출을 막았습니다. 그때 나는 며칠 밤을 새우며 핏발선 눈으로 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면 꿇었고 술을 따르라면 따랐습니다. 찬밥 덩어리를 물에 말아먹으며 버텼습니다. 오로지 내 새끼 민준이 하나를 번듯하게 키워내려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왕자로 만들어서 다시는 누구에게도 머리 숙이지 않게 하려고 그 모진 세월을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근본도 모르는 여자에게 내 아들을 내 피땀으로 세운 이 왕국을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이건 내 인생에 대한 모독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킨 아들인데 절대 안 뺏겨.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추위도
배고픔도 수치심도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치르는 대가일 뿐입니다. 나는 다시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어느덧 해가 중천에 뜨고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는지 거리의 소음이 커졌습니다. 빌딩 숲에서 쏟아져 나온 넥타이 부대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의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김 실장이 보고한 시간 12시 10분. 그 아이가 도시락을 싸들고 근처 공원으로 향한다는 그 시간. 나는 챙이 넓은 모자를 더 깊게 눌러쓰고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시각을 포기한 대신 청각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구두 굽소리, 운동화 끄는 소리, 웃음소리, 수많은 소음이 뒤섞여 웅웅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유독 선명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경쾌하면서도 차분한 굽 낮은 단화 소리. 김 실장이 보내준 영상 속에서 그 아이가 걸을 때 나던 바로 그 박자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심장 박동처럼 피가 뜨겁게 돌았습니다. 실눈을 뜨고 지팡이 아래로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흐릿한 시야 저 멀리서 익숙한 베이지색 코트 자락이 보였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내 아들의 팔짱을 끼고 세상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으며 내 집 현관을 들어서던 그 얼굴.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한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분홍색 보자기에 쌓인 도시락 가방을 들고 씩씩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왔어. 순간 내 몸을 짓누르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나는 사냥을 앞둔 포식자처럼 잔뜩 웅크린 채 호흡을 골랐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 아이와 나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집니다. 10걸음, 8걸음, 5걸음. 저 아이는 나를 볼까요? 아니면 아까 그 여자처럼 코를 막고 피해갈까요? 나를 보고 동정하는 척이라도 할까요? 아니면 못 본 척 지나칠까요? 그 아이가 내 앞을 스쳐 지나가려는 찰나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팡이를 허공에 휘저으며 비틀거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아이고, 눈앞이 캄캄해. 일부러 발을 헛디딘 척하며 그 아이가 오는 방향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나의 이 남루하고 더러운 몸뚱어리가 그 아이의 깨끗한 코트 자락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자, 이서연. 과연 너는 냄새나고 더러운 노인네를 보고도 그냥 지나칠까? 아니면 배운 대로 가식적인 친절을 베풀까? 그것도 아니면 나를 밀치고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을까? 나는 바닥을 더듬거리며 그 아이의 발목을 향해 앙상한 손을 뻗었습니다. 거기 누구 없소?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밥 한 술만. 내 손끝이 그 아이의 신발코에 닿는 순간 나는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이제 곧 날카로운 비명이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올 차례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라며 발을 빼거나 더러운 것이 닿았다는 듯 기겁하며 물러서는 것이 보통의 반응일 테니까요. 나는 그 순간을 포착해 내 아들에게 그 추악한 본성을 낱낱이 고발할 생각에 희열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어머 할머니, 괜찮으세요? 신발코에 닿았던 내 손 위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덮여왔습니다. 서연의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내 더러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혐오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놀라움과 걱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가 내 귓전을 때렸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사람들 많은 곳이니 착한 척하는 거겠지. 가증스러운 것.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나는 더 과장되게 몸을 떨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며칠을 굶었더니 눈이 안 보여. 나는 짐짓 눈동자를 희번덕거리며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빛 연기는 며칠간 거울을 보며 연습한 필살기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내 얼굴을 들여다보는가 싶더니 곧바로 나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일단 일어나세요, 할머니. 저기 벤치까지만 가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그녀의 팔이 내 겨드랑이 밑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낡은 코트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분명 코를 찔렀을 텐데 그녀는 미간 한번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몸에 묻은 흙먼지가 자신의 베이지색 코트에 묻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벤치는 차가웠지만 내 옆에 앉은 이 아이의 체온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분홍색 보자기에 쌓인 도시락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라도 좀 드세요. 제가 점심에 먹으려고 싸온 건데 아직 손도 안 댄 거예요. 보자기가 풀리고 뚜껑이 열리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반찬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멸치볶음, 계란말이, 그리고 볶은 김치. 화려하진 않지만 정갈하게 담긴 집밥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탓인지 아니면 그 냄새가 너무나도 익숙해서인지 나도 모르게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자, 아하세요. 서연은 숟가락에 밥과 계란말이를 얹어 내 입가에 가져왔습니다.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내가 누군가. 대한민국 재벌 총수 최명희가 길바닥에서 남이 먹던 도시락을 받아먹다니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절하면 내 연극은 수포가 됩니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입을 벌렸습니다. 따뜻한 밥알이 입안으로 들어오자 허기가 본물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허겁지겁 밥을 씹어 넘겼습니다. 맛이 좋았습니다. 우리 집 전속 요리사가 만든 최고급 요리보다 투박한 이 계란말이가 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걸까요?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야, 정신 차려. 이건 다 쇼야. 이 여자가 날 알아본 건 아닐까? 그래서 일부러 더 잘해주는 건 아닐까? 의심의 싹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한번 떠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나는 입에 든 밥을 우물거리다 퇴하고 바닥에 뱉어버렸습니다. 퇴? 이게 뭐야? 반찬이 뭐 이리 짜? 노인네 죽일 셈이야?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밥알이 튀어 서연의 코트 자락에 묻었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저 할망구가 미쳤나? 얻어먹는 주제에. 젊은 아가씨가 착하네. 저런 걸 다 받아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이서연. 이제는 못 참겠지? 내가 아무리 착한 척을 해도 이렇게까지 모욕을 주면 본색이 나올 거야. 나는 곁눈질로 서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지만 서연은 당황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미안한 표정으로 밥알이 묻은 제 옷을 툭툭 털어내더니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간을 좀 세게 했나 봐요. 그럼 이 멸치볶음이랑 드셔보세요. 이건 좀 삼삼해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다른 반찬을 얹어
내 입에 다시 들이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짜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배고픈 노인을 향한 순수한 걱정과 연민만이 가득했습니다.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내거나 적어도 인상은 찌푸려야 정상 아닙니까? 내가 준 모욕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오히려 내가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아이 바보인가? 아니면 뼛속까지 천사인 척 연기하도록 훈련받은 괴물인가? 싫어. 안 먹어. 이딴 싸구려 밥 안 먹는다고. 나는 더 크게 소리치며 서연의 손에 들린 숟가락을 쳐내버렸습니다.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숟가락 위에 있던 밥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내가 거진 줄 알아? 나 입맛 까다로운 사람이야. 고기 내놔, 고기. 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때를 썼습니다. 내 행동이 과격해질수록 서연이 가면을 벗을 확률은 높아질 테니까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할망구 진짜 노망났나 봐. 아가씨, 그냥 가요. 저런 사람 상대해봤자 득 될 거 없어. 누군가가 서연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그래, 차라리 가버려라.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가버려라. 그래야 내가 널 미워할 명분이 생기지 않겠니? 그래야 내가 내 아들에게 봐라. 저 여자가 저런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니? 하지만 서연은 그 사람의 손을 정중하게 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시장하셔서 예민하신가 봐요.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주워 자신의 손수건으로 꼼꼼히 닦았습니다. 할머니, 고기는 없지만 대신 제가 나중에 맛있는 빵 사드릴게요. 일단 이걸로라도 요기하세요. 빈속에 화내시면 속 버리세요. 그녀는 다시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맑아서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미소를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내가 잊고 살았던 누군가의 미소. 기억의 저편에서 아른거리는 그 미소가 내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내 연극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내 평생의 신념, 돈 없는 것들은 다 속물이다라는 그 견고한 믿음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라면? 저 착함이, 저 배려가 연기가 아니라 진짜라면? 나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아들의 진실한 사랑을 짓밟으려 한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어미가 되는 꼴이니까요. 나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밥투정 정도로는 안 된다. 더 확실하게, 더 처참하게 이 아이의 인내심을 끊어놔야 한다. 이딴 거 필요 없어. 나는 서연이 들고 있던 도시락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내 손이 도시락을 쳐내는 순간 밥과 반찬들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하얀 쌀밥이 흙바닥에 나뒹굴고 정성스레 만든 반찬들이 쓰레기가 되는 그 순간, 그때도 내가 웃을 수 있는지 보자. 그때도 내가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걱정할 수 있는지 보자. 내 손끝에 도시락통의 차가운 감촉이 닿았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도시락이 내 손을 떠나 허공을 가르는 그 찰나의 순간 나는 보았습니다. 서연의 눈동자에 비친 내 일그러진 얼굴을, 탐욕과 아집으로 뒤범벅된 흉측한 노파의 얼굴을.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쨍그랑 마이너스. 플라스틱 도시락통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낸 소리는 내 예상보다 훨씬 크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내 인생의 무언가가 깨져나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얀 쌀밥이 흙먼지 위로 흩뿌려지고 노란 계란말이가 구정물이 고인 보도블록 틈새로 처박혔습니다. 빨간 김치 국물이 서연의 베이지색 구두 위로 튀어 핏자국처럼 번졌습니다. 순간 공원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벤치 주변을 지나던 비둘기떼가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고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와 서연 그리고 바닥에 뒹구는 처참한 도시락 잔해에 꽂혔습니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심장이 터질 듯이 쿵쿵거렸습니다. 자, 이제 봐라. 이제 본색을 드러내겠지. 나는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뺨을 맞고 웃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호의를 베풀었는데 밥상을 엎어버린 미친 노인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적어도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미친 할망구가 내 기대대로 누군가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옆 벤치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아니, 젊은 아가씨가 좋은 마음으로 밥을 주는데 그걸 엎어? 얻어먹는 주제에 어디서 행패야? 맞아, 저런 노인네는 도와줄 필요가 없어. 경찰 불러, 경찰.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 화살처럼 내게 쏟아졌습니다. 미친 노인네, 노망난 할망구, 은혜도 모르는 인간.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아니 평생 들을 일 없으리라 생각했던 저주 섞인 말들이 내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나는 오히려 고개를 뻣뻣이 쳐들었습니다. 내 표적은 저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오직 서연, 저 아이뿐입니다. 나는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고 서연의 반응만을 집요하게 쫓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울어라. 억울해서 미치겠지? 분해서 죽겠지? 소리 질러. 내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어 보란 말이야.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 떨림은 분명 분노일 것입니다. 이제 고개를 들면 도끼 서린 눈으로 나를 노려보겠지. 그 표정을 내 눈에, 내 기억에 똑똑히 새겨서 민준이에게 증언하리라. 하지만 서연이 천천히 몸을 굽혔습니다. 그녀는 내 멱살을 잡는 대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서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명도 욕설도 아니었습니다. 차분하다 못해 물기 어린 사과였습니다. 할머니가 소화가 안 되셔서 그러시는 건데 제가 억지로 드시게 했네요. 죄송해요, 할머니.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죄송하다니? 내가 왜 죄송해? 밥상을 엎은 건 나인데, 행패를 부린 건 나인데 왜 내가 사과를 한단 말이냐? 서연은 맨손으로 그 뽀얗고 고운 손으로 흙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못 먹는 거예요. 버려야 해요. 그녀는 흙이 묻은 밥알을 하나하나 주워 도시락통에 다시 담았습니다. 구정물이 묻은 계란말이도 뭉개진 김치 조각도 그녀의 손톱 밑에 검은 흙이 끼고 하얀 손등에 김치 국물이 묻어났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줍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뒤통수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내가 짠 시나리오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가식이야. 저건 다 쇼라고. 사람들 앞이라서 착한 척하려고 연기하는 거야. 나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연기라고 하기에는 저 손길이 너무나도 절실했습니다. 연기라고 하기에는
저 숙인 고개에서 떨어지는 눈물방울이 너무나도 뜨거워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욕을 퍼붓던 중년 남자도 입을 다물었고 혀를 차던 노인들도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공원에는 오직 서연이 바닥을 쓰는 소리, 스윽, 스윽 하는 소리만이 비현실적으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아이의 침묵이, 저 아이의 행동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끄떡없어. 나는 너 같은 인간과는 격이 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이, 내 비틀린 승부욕이 다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이거 나, 죽지 마. 나는 쭈그리고 앉은 서연의 어깨를 발로 툭 찼습니다. 세게 차지는 않았지만 균형을 잃은 서연이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밥 줍지 말란 말이야. 내가 거지야? 땅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 먹게? 나는 악을 썼습니다. 내 목소리가 갈라져 흉한 소리를 냈습니다. 너 지금 나 동정하니? 내가 눈 멀고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착한 척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줄 것 같아서 그래.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고 눈망울에는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나를 향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었습니다. 깊고 깊은 슬픔. 할머니,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습니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동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녀는 엉망이 된 도시락통을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내 앞으로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아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기운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밥이 아까워서요. 누군가에게는 이 밥 한 톨이 생명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배고파 봐서 알아요. 배고파 봐서 안다? 내가 재벌가 며느리 자리를 노리는 내가 배고픔을 안다고? 뻔한 거짓말. 가난파리, 감성파리. 나는 콧방귀를 뀌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서연의 말에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버려진 적이 있거든요. 아무도 없는 길바닥에 배는 고픈데 먹을 건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 바짓가랑이 잡고 밥 좀 달라고 빌어본 적 저도 있어요. 서연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내 낡은 신발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마음 알 것 같아요. 배고프면 화나고 서럽고 세상이 다 미운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제 식대로만 굴어서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준비한 모든 독설과 비난이 목구멍 안에서 길을 잃고 맴돌았습니다. 저 아이가 하는 말, 저 표정, 저 눈물,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내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을 겪으며 익힌 사람 보는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연기가 아니다. 저건 진짜다.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내 마음속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새로 당혹감과 혼란이 밀려들어 왔습니다. 내가 틀렸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최명희야. 나는 한 번도 틀린 적 없어. 이건 고도의 심리전이야. 저 아이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 나는 마지막 남은 오기를 쥐어짰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감동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나는 지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뺏기는 것입니다. 시끄러워. 듣기 싫어. 나는 지팡이를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누구 앞에서 신세 타령이야. 재수없게 울긴 왜 울어.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나는 서연을 밀쳤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밀려나면서도 끝까지 내 안위를 살폈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가는데.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서연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과 5,000원짜리 한 장. 그녀의 전 재산일지도 모를 돈이었습니다. 이걸로 따뜻한 국밥이라도 사드세요. 화내서 미안해요. 건강하세요. 그녀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젖은 눈을 훔치며 뒤돌아섰습니다. 멀어져가는 그녀의 등 뒤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작고 초라해 보이는지, 그러면서도 어찌나 단단해 보이는지, 내 손에 쥐어진 꼬깃한 지폐들, 땀과 흙이 묻은 그 돈에서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수조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내 손이 고작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쥐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녀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분했다. 너무나 분했다. 내가 졌다. 아니, 아직 진 게 아니다. 내 마음속에서 두 개의 자아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오늘 나는 이서연이라는 아이의 진짜를 보았다는 것. 그리고 그 진짜 모습이 내가 상상했던 괴물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도 아픈 모습이었다는 것. 나는 쥐고 있던 지폐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두고 보자. 이게 끝이 아니야. 내일 다시 확인하겠어. 내가 말한 그 과거가 진짜인지 아니면 동정표를 얻기 위한 소설인지. 하지만 내 다리는 이미 풀려버려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텅 빈 공원에 내 거친 숨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는 왜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밤새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 침실 천장에는 어제 공원에서 무릎 꿇고 밥알을 줍던 서연의 뒷모습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내 손에 쥐어주던 그 떨리는 손길. 그건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나 투박했고 가식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아니야. 속지 마. 최명희, 정신 차려. 나는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패배감은 하룻밤 사이 오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 리 없습니다. 그 아이는 고단수의 여우입니다. 내가 노인네인 척 연기한 것처럼 그 아이도 천사인 척 연기한 게 분명합니다. 그래, 오늘은 기필코 그 가면을 벗겨내리라. 나는 다시 그 냄새나는 몸빼 바지를 꿰입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독한 마음을 품고 나는 다시 그 공원 벤치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 약속이나 한 듯 서연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베이지색 코트. 하지만 손에는 도시락 가방 대신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빵과 우유였습니다. 어제 도시락통이 깨져서 못 사온 것일까요? 아니면 나를 주려고 사온 것일까요? 서연은 두리번거리다 벤치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걱정했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마치 친할머니라도 만난 듯 반가워하는 그 모습에 나는 흠칫 놀랐습니다. 어제 그렇게 행패를 부렸는데 나를 보고 도망치기는커녕 반갑다니요. 이 아이는 정말 바보 천치인 걸까요? 밥은 무슨. 어제 내가 준 돈 아까워서 쓰지도 못했다. 나는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빵이랑 우유 사왔어요. 이건 부드러워서 드시기 편할 거예요. 그녀는 빵 봉지를 뜯어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따끈한 팥빵이었습니다. 나는 빵을 쥐고 멍하니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너 진짜 바보냐? 내 입에서 툭 하고 튀어나온 말은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어제 내가 그 난리를 쳤는데 밥상을 엎고 욕을 했는데 넌 자존심도 없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내가 내 할미라도 되냐? 나는 따지듯 물었습니다.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발 화를 내란 말이야. 제발 나를 욕하란 말이야. 그래야 내가 널 미워하지. 그래야 내가 널 짓밟는 게 정당화되잖아. 서연은 내 서슬 퍼런 질문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제 보았던 그 슬픈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벤치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저 사실 고아예요. 덤덤하게 뱉은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뒷조사 자료에서 수없이 봤던 단어니까요. 하지만 서연의 입으로 직접 듣는 건 느낌이 달랐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졌대요. 그래서 전 할머니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엄마 아빠도 모르는데 할머니를 알 리가 있나요? 그녀의 시선은 먼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는 늘 배가 고팠어요. 원장님은 무서운 분이었고 언니 오빠들은 틈만 나면 제 밥을 뺏어 먹었어요. 밥투정? 그런 건 상상도 못했죠. 밥알 하나라도 떨어지면 주워 먹기 바빴으니까요. 어제 그녀가 밥알을 줍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그건 가식이 아니라 몸의 밴 습관이었던 겁니다. 뼛속 깊이 새겨진 결핍의 흔적. 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다고 화내는 할머니가 밉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러웠어요. 부러워? 네. 투정 부릴 수 있다는 게 부러웠어요. 누군가 내 투정을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아프다고 울면 혼나기만 했거든요. 배고프다고 떼쓰면 매만 맞았거든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29살, 아직 어린 나이인데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떤 지옥을 살아온 걸까요? 나는 쥐고 있던 빵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잘해주냐고 물으셨죠? 서연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내 흐릿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가 은혜를 갚아야 할 분이 있거든요. 은혜? 네. 제가 10살 때였나?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었어요. 배는 고프고 춥고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냥 콱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었어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어떤 회장님이 보육원에 오셨어요. 아주 높고 무서운 분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저희한테 밥도 사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살아라. 끈질기게 살아서 나중에 남 돕는 사람이 되라고요. 회장님?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육원에 온 회장님? 그분은 기억도 못하시겠지만 저는 그 한마디 덕분에 살았어요. 그분이 주고 가신 후원금 덕분에 굶지 않고 공부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평생 그분 은혜 갚는 셈 치고 살자고. 길에서 만나는 모든 어르신이 그분일 수도 있다. 그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다 생각하고 섬기자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잘해드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한테 갚아야 할 빚을 할머니한테 대신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웃는 그 얼굴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보육원, 회장님, 설마, 내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 그 회장님, 이름이 뭐냐? 나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제발 다른 사람이기를 빌면서 서연은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최명희 회장님이요. H그룹 최명희 회장님. 서연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그 이름 석자가 마치 거대한 쇠몽둥이가 되어 내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서 B-하는 이명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야가 하얗게 전멸하고 다리의 힘이 거짓말처럼 풀려버렸습니다. 나는 벤치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엉덩방아를 찢는 충격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슴 한복판이 불에 데인 듯 뜨겁고 아팠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품이 나를 감싸 안았지만 나는 그 온기가 불에 닿는 것처럼 두려웠습니다. 내가 감히 이 품에 안길 자격이 있단 말인가. 20년 전 그래요. 기억납니다. 그룹의 비자금 스캔들을 덮기 위해 홍보팀이 기획했던 사랑 나눔 행사. 나는 억지로 등 떠밀려 그 시골 보육원에 갔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운동장, 콧물 흘리는 아이들, 싸구려 간식 냄새. 모든 게 역겨워서 코를 막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저기 제일 불쌍해 보이는 애 머리 좀 쓰다듬어 주세요. 그림이 좀 나와야죠. 홍보실장의 속삭임에 나는 제일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깡마르고 눈만 퀭하게 큰 여자아이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나는 밍크 코트의 때가 묻을까봐 손가락 끝으로 아이의 머리카락을 살짝 건드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거참 끈질기게들 생겼네. 그래, 죽지 말고 살아라. 살아서 밥값은 해야지. 그건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독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것들을 향한 내 본심, 너희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다라는 경멸이 담긴 조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 아이를 살렸다고요? 그 차가운 독설이 이 아이에게는 생명의 동아줄이 되었다고요? 으흐흑. 내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낡은 선글라스 뒤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턱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프시구나. 어떻게 119 부를까요? 네. 서연은 내 눈물이 통증 때문인 줄 알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내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구급차 부를게요. 아니다. 아니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부르지 마라. 그냥 좀 쉬면 된다. 내가 구급차에 실려가 신원이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이 아이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은인으로 모셨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시험하고
모욕하려던 못된 시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은인이 사실은 위선덩어리였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잔인한 진실을 이 맑은 영혼에게 차마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바들바들 떨며 서연의 도움을 받아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서연은 손수건으로 내 땀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20년 전 내가 더럽다고 피했던 그 손이 지금 내 더러운 죄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빵 드셔서 체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등 두드려 드릴게요. 서연은 내 등 뒤로 가서 조심스럽게 등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내 심장에 박혀있던 오만과 독선이라는 못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사죄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아들의 돈을 노리는 꽃뱀인 줄 알았다. 내가 가난해서, 부모가 없어서 내 아들 인생에 흠집을 낼 잡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널 밟아 죽이려 했다.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내 마음에 멍을 남겨서 쫓아내려 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살리고 있었구나. 20년 전 내 위선이 너를 살렸듯 지금 너의 진심이 나를 살리고 있었구나. 서연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체했을 땐 손 따는 게 최고라고. 할머니, 저 바늘 있는데 손 좀 줘보실래요? 그녀는 가방에서 반창고와 바늘이 든 작은 구급 키트를 꺼냈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는 모양이었습니다. 됐어. 무서워. 나는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렸습니다. 사실은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피를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내 몸속에 흐르는 피조차 너에게는 너무 더러울 것 같아서 안 아프게 할게요. 딱 한 번만요. 그래야 속이 풀려요. 서연은 단호하게 내 검지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실로 손가락을 묶고 바늘로 콕 찔렀습니다. 검붉은 피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보세요. 죽은 피가 나오잖아요. 이제 좀 시원해지실 거예요. 그녀는 내 손가락을 꾹꾹 눌러 피를 빼냈습니다. 죽은 피? 그래, 내 안에 고여있던 썩은 마음들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아까 그 최명희 회장님 이야기 더 해드릴까요? 서연이 내 손을 주무르며 물었습니다. 나는 흠칫 놀라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성공해서 그분을 만나면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무슨 말? 감사하다고요. 회장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컸다고. 비록 지금은 계약직 사원이지만 저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회장님이 주신 기회 헛되게 쓰지 않았다고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글라스 아래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여줬다. 너는 이미 다 보여줬다. 너는 훌륭한 나무가 되었구나. 내가 무심코 던진 씨앗이 비바람을 맞고도 이렇게 단단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랐구나. 내가 틀렸다. 내가 졌다, 서연아. 그 회장이라는 사람, 나쁜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냥 쇼한 걸 수도 있잖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자주 섞인 말이 튀어나갔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싶은 충동이었을까요?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한테는 신 같은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저한테는 영원한 은인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그분 욕하지 마세요. 그녀는 정색하며 나를 변호했습니다. 나조차 나를 용서할 수 없는데 너는 나를 변호하는구나. 그 맹목적인 믿음이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정체가 탄로날까봐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 추악하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 이제 가봐야겠다. 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놀라서 따라 일어났습니다. 벌써요? 아직 안색이 안 좋으신데. 댁이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냐, 오지 마. 나는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서연이 놀라 멈칫했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 귀찮게 하지 마. 나는 도망치듯 공원 입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가 내 마음처럼 휘청거렸습니다. 할머니, 조심해서 가세요. 내일 또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올게요. 등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또 오라니. 맛있는 걸 사오겠다니. 너란 아이는 정말. 골목 모퉁이를 돌자마자 나는 벽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흐흐흑, 으흐흑. 참았던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입을 틀어막아도 새어나오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김 실장이 어디선가 나타나 나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실장,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나는 김 실장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아이는 천사야. 내가 악마였어. 내가 내 아들 눈을 멀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눈먼 장님이었어. 김 실장은 아무 말 없이 나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연이 아직도 내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서 있는 그 모습. 나는 차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일은 내가 너에게 절을 해야겠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죄인의 심정으로. 차는 멀어졌지만 내 마음은 그 공원 벤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흘린 눈물과 그 아이가 쥐어준 빵의 온기가 내 차가운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연극을 끝낼 시간입니다. 하지만 결말은 내가 처음에 썼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파멸이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화려한 가면, 깐깐한 시어머니라는 무서운 가면. 그 가면 뒤에 숨어 나약한 진짜 모습을 감추고 살았지요. 하지만 그 아이 서연이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가면이 없었습니다. 흙먼지 묻은 밥알을 줍던 그 손도, 1,000원을 적선하던 그 떨리는 마음도 모두 투명한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내 화려한 가면이 그 아이의 맨얼굴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다음 날 나는 김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서연이, 오늘 저녁 집으로 초대해라. 회장님, 그럼 정체를 밝히시려는 겁니까? 그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구나. 내 며느리가 될 아이인데 거짓된 얼굴로 맞이할 수는 없지 않으냐.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노숙자 분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즐겨 입던 화려한 정장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부드러운 색감의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화장기도 거의 없는 맨얼굴. 이것이 인간 최명희로서 그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녁 7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수천억짜리 계약을 앞두고도 떨지 않던 내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들어가시죠.
김 실장의 안내를 받아 들어온 서연은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전 내 독설에 쫓겨나듯 나갔던 그곳에 다시 왔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녀의 옆에는 내 아들 민준이가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연 씨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화내실 거면 저 그냥 나가겠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날 선 태도로 나를 경계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그 모습조차 고마웠습니다. 제 여자를 지키려는 저 단단한 마음이 훗날 이 그룹을 지키는 힘이 될 테니까요. 왔니? 앉아라. 나는 부드럽게 말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내 예상 밖의 온화한 반응에 민준이와 서연이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눈에 띄지 말라고 하셨는데 고개 들 거라 아가. 내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서연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이의 눈도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호칭이었으니까요. 보여줄 게 있다. 나는 탁자 아래 숨겨두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털모자, 때 묻은 목도리, 그리고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은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상자 속 물건들과 내 얼굴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이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알아본 것입니다. 자신이 3일 동안 공원에서 만났던 그 행패 부리던 할머니의 물건들을. 그래, 나다. 그 심술궂은 할망구가 바로 나야. 나는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널 시험하고 싶었다. 내가 내 아들 돈 보고 접근한 꽃뱀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일부러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서 내 그 착한 가면을 벗겨버리려고 했다. 밥상을 엎고 욕을 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으면 내가 본색을 드러낼 줄 알았어.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 그게 무슨 이라며 경악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런데 가면이 벗겨진 건 내가 아니라 나더구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기겁하며 달려왔지만 나는 괜찮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같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나는 서연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그 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늙은이의 욕심이 과해서 귀한 사람을 몰라보고 몹쓸 짓을 했어. 내가 눈이 멀었었다. 진짜 장님은 멀쩡한 눈을 뜨고도 사람 볼 줄 모르는 나였어. 회장님, 내가 그랬지. 20년 전 그 회장님이 은인이라고.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다고. 나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아니다. 빚은 내가 졌다. 20년 전 내가 무심코 던진 돈 봉투가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가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다. 내가 내 아들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나 같은 늙은이를 용서하고 감싸줘서 고맙다.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니야, 모르는 게 약이었지. 알았으면 나 같은 시어머니 도망갔을 거다. 나는 서연을 품에 안았습니다. 20년 전 보육원에서는 더럽다고 피했던 그 아이를 이제는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꽉 끌어안았습니다. 서연도 내 등 뒤로 손을 둘러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내 어깨를 적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수조원의 재산이 주는 차가운 만족감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주는 뜨거운 행복이구나. 민준이가 우리 둘을 감싸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거실 가득 따스한 온기가 채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화려한 코스 요리 대신 내가 직접 주방에 들어가 끓인 된장찌개와 서연이가 좋아한다는 계란말이가 올라왔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내가 끓인 찌개를 먹으며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공원에서 봤던 그 미소보다 100배는 더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우리 그룹 복지재단 이사장이 되어 전국의 보육원을 돌며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나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손주들 재롱을 보는 재미로 삽니다. 가끔 서연이와 함께 봉사활동도 나갑니다. 물론 이제는 노숙자 분장이 아니라 할머니 봉사자 조끼를 입고 말이죠. 가끔 서연이가 짓궂게 묻습니다. 어머니, 그때 진짜 밥 엎으셨을 때 속 시원하셨어요? 그럼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대답합니다. 얘는 뒤끝 있다니까. 내가 그때 속으로 얼마나 쫄았는지 아니? 내가 한 대 칠까봐. 우리는 그렇게 웃습니다. 악연으로 시작될 뻔했던 우리의 인연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고부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게 독초가 되어 돌아올지, 약초가 되어 돌아올지는 오직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나는 20년 전 위선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뿌렸지만 그 아이의 착한 마음이라는 토양 덕분에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처럼 운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무심코 건넨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돌고 돌아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내 며느리 서연이가 밥알을 주우며 했던 그 말을 나는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밥 한 톨이 생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 서로에게 생명 같은 밥 한 톨이 되어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